특검 소식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 모두 바삐 움직이고 있는데요. 김건희 특검은 가장 빠른 속도로 준비와 수사 개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으로 대학병원에 입원하면서 또 여러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듣고 오시죠. 김 여사가 이제 지병학화로 아산병원에 입원했던 보도가 나왔는데 계속 우울증 약을 먹었으니까 아. 평소에도 안 좋았고요. 네. 지금 이게 그냥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게 뭐 고의 입원 아니냐? 네네. 이게 터무니없는 약인 게 네. 소환하려면 몇 달이 걸려요. 김건희 여사 특검에 제가 들어봤더니 네. 우리가 이번 특검 잘 됐다고 그래요.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들이 너무 나오니까 네. 뭐 양평고속도로고 뭐고 전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이번 기회에 클리어하게 정리하고 가자. 네. 우리 변명도 되고 잘 됐다. 정말 그 표현대로 극심한 우울증이라면 저렇게 밖에 있으면 안 되죠. 예. 그렇잖아요. 예. 그 1급 보안 시설로 모셔야지. 그로부터 가장 안전한 1급 보안 시설이 사실은 구치소입니다. 예. 네. 네, 비난도 좀 적지 않은데요. 김 여사 측에선 한 보름 정도 입원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가까운 방금 서정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김 여사가 평소에도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서 고의 입원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찾아보니까 지난해였던 것 같아요. 김 여사가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뭐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삶의 위기, 저에게도 왔었고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깜깜한 밤하늘이 나를 향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불안감도 경험했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그렇죠. 보세요? 과거의 발언들을 보면은 우울증 증세들은 계속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상황에 있어서 이게 악화가 되면서 병원 입원까지 이루어지게 된 것인데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검찰 조사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국민들께서는 왜 지금 시점에서 계속 소환 요구가 들어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렇게 된 것인가 의문점을 가지시는 거죠. 왜냐하면 대선 전에도 소환 요청이 있었을 때 대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지금은 뭐 결과적으로는 특검이 이제 시작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게 될지는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만 본인과 좀 약간 불리한 이야기들이 계속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특검이 만약에 시작을 하게 되면 특검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계속 기다려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준기 특검이 이 상황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번에 대한 이야기는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특검은 지금 준비 단계이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측에서 특검에다 자료를 제출하지는 않겠지만 네. 검찰에서는 이미 수사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검찰 같은 데서 수사기관에서 소환 요청이 오면 전화로 몸이 안 좋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진단서라든지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민준기 특검이 이야기한 것은 공식적인 서류가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저는 우회해서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김건희 여사 측에서 뭐 보름 정도 뒤에 퇴원을 한다 해도 퇴원 이후에도 몸이 안 좋아서 못 나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나 특검에서 적의 판단을 해서 이 그 조사에 대해서는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민중기 특검은 시기가 언제가 됐던 간에 대면 조사는 있을 것으로 본다라는 형태로도 기자회견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것을 보면은 조금 있다가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됐을 때는 결과적으로 소환 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지금 재수사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근데 김 여사 녹취 파일을 한 수백 개 정도 발견을 했다. 근데 이게 지금 우연히 발견된 거다. 이게 또 새로 나왔어요. 우연히. 이게 그렇죠. 가능한 이게 건가요? 좀 의아한 게 서울중앙지검에서 작년 10월에 결국에는 기소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서 한 이야기가 어떤 수익 보장 약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증거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결국에는 최근에 올해 4월에 서울고검에서 재기수사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실 근데 이것도 우연히 발견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번에 압수수색 과정에서 녹취록에 나온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매매를 한 것이 아니라
HTS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매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서 그동안에 중앙지검이나 서울고검에서도 뭐 통화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영장을 먼저 법원에서 받아야 돼요. 네. 그러면 영장을 받기까지의 그 소명하는 과정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아예 이 부분을 안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은 관련자들 이제 담당했었던 직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참고인 조사 같은 것을 먼저 했으면은 전화가 여러 번 왔습니다. 이런 진술을 확보해서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압수수색 영장을 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결국에는 고검에서 이 자료들을 최근에 파악을 하긴 했습니다만 고검 자체가 이것을 또 해석하는 시간들도 필요할 것이고 당장 특검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고검 자체보다는 특검으로 이 자료들을 넘겨서 특검에서 추후에 기소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다 보니까 좀 검찰 부실 수사 의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가 시작이 된 건 꽤 오래전이어서 4년이 넘은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5년 정도 된 상황이었고 김건희 여사 측에서는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미 수사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 같은 경우에도 김건희 여사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었었던 사실도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과정에 있어서 왜 이러한 형태의 수사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이것이 정말로 부실 수사였던 것인지 아니면 약간 능력 밖의 부분이었던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특검 과정에서 조금 더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녹취 파일이 나오면서도 새로운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2달간 20억 원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약속한 정황이 있었다. 아니면 키맨인 주포 김모 씨는 녹취를 듣고 김 여사가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다. 뭐 이런 새로운 기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랬어요. 갑작스럽게 말씀하신 건 4년 반 동안 아무것도 못 찾고 있다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4월부터 재수사를 했고 50일 만에 이런 내용들을 검찰 스스로가 외부에 밝힌 내용들인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새롭게 발견했을까? 거기에 대한 의심이 꽤 많이 있는 거죠. 근데 보면 2021년도 7월 달 검찰 압수 물품 목록에 의하면 목록 20-3이라 그래가지고요. 매매 보조 자료, 녹음 파일, 녹취서 그래서 소위 4개의 증권사에 대한 목록이 있는데 여기 미래에셋 대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아, 그럼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고 아까 보시는 그때 거예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겠죠, 이 내용을. 그러면 검찰이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모르고 그냥 가지고 있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전 그렇다면 이 수사를 4년만 동안 했는데 모르고 가지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검찰 압수 물품 목록에 대해서 검찰이 어떻게 다루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 된다. 근데 이게 확인이 가능한 게 뭐냐면요. 김건희 특검 16가지 중에서 수사 방해,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자체 내부에서 수사를 방해했거나 조사를 방해한 행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24년도 7월 3일 날 김주현 민정수석과 김건희 씨가 비화폰으로 통화했다는 내용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통화 내용 자체를 들어보면 17분 49초, 15분 58초, 뭐 개인적인 개인적인 얘기는 아니란 말이에요. 또 비화폰으로 얘기했으면 뭔가 보완이 필요한 내용들이었는데 이게 있은 다음에 11일 만에 소위 출장조사, 황제조사라는 게 있었고요. 도이치모터스 조사 같은 경우도 이때부터 흐지부지가 됐었고 이 수사를 총괄했었던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은 현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사표를 수리를 해서 검사를 그만둔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김건희 씨 수사를 소위 묵인 또는 덮어둔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꽤 있는 거죠. 저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니 네. 특검을 통해서 검찰이 4년 반 동안 김건희 씨에 대해서 어떤 수사를 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 자료를 확보한 것인지 그리고 왜 그 증거 자료를 갖다가 확인하지 못한 것인지 만약에 확인했다면 왜 밝히지 않은 것인지에 대해서 좀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걸 밝혀지지 않게 된다면 검찰의 존립의 근거는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권력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검이 지금 한창 출범을 준비 중인데요. 검찰 재수사팀에선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떻게 이게 흘러갈지 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한번 관련된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증거 관계 및 관련 법리를 종합할 때 피의자가 주범들과 시세조정을 공모하였다거나 그들의 시세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혹시 특검 준비 기간에 도이치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 기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그 부분을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네, 작년 10월에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는 피의자에 대해서 혐의 없음을 말을 했고 조금 전에는 민중기 지금 김건희 특검이 기소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그랬더니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변인님, 변호사시니까 이거 어떻게 지금 검찰에서는 기소를 할 수도 있는 건가요? 특검 그렇죠. 전에? 지금 뭐 이론적으로는 서울고검에서 재수사를 하고 지금 뭐 나온 증거가 충분하다라고 하면은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바로 기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영향은 그러면 뭐가 근데 되는 이제 건가요? 지금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동안에 중앙지검에서 그러면 이것을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검찰 전체를 민주당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서울고검에서 이번에 이 자료들을 또 우연히 발견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료를 다 특검으로 넘겨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만이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에서 추가적인 수사를 통해서 기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근데 만약에 어쨌든 서울고검에서 바로 기소를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는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그 중에서는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대면 조사를 하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했었죠. 근데 이제 과거에? 제3의 장소에서 중앙지검에서 이제 네. 불기소 처분을 하기 전에 한번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고검에서는 조사를 한 적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도 기소가 가능한가요? 그럼요. 그 과거에 있었던 자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아마 서울고검에서도 이제 새로운 증거들을 찾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녹취 파일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물어보는 이런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게 된다면 당장 특검이 이제 뭐 7월 정도면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시간상으로도 특검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민중기 특검이 어제 이미 중앙지검과 서울고검 이쪽을 방문을 해서 이 과정에 있어서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쪽을 좀 파견해달라는 형태로 협의를 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검찰과 특검이 좀 협의를 해서 결과적으로는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특검이든 검찰이든 김 여사 신병을 확보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관심도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특검은 사실은 경쟁적으로 좀 수사에 나서는 분위기도 있긴 한데요. 속도로는 김건희 특검, 민중기 특검이 가장 빠른 속도로 좀 나가고 있는데 조은석 내란 특검 같은 경우도 지금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도 이 정도의 증거가 나왔다면 특검에서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소할 수 있거든요. 신병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 검찰의 이 수사 더 손대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찰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장과 4차장 같은 경우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증거를 알고도 이걸 묵인했다라고 하면 소위 이 사건을 갖다가 묵인 방조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묵인 방조한 사람이 그 수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이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는 것이 좀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뇌물 혐의 재판 중인 또 하나의 전직 대통령 이야기로 좀 저희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인데 이번에 서울국제도서전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석을 했죠. 지금 양산 사저에서 평산책방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격으로 참석을 한 겁니다. 일단 그 영상을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책으로 축적한 지식의 힘으로 대한민국은 근대화되었고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를 함께 이뤘습니다. 지난해 정부 예산이 전액 삭감되고 예산 집행이 중단된 가운데서도 서울국제도서전이 시민들과 독자들의 더 큰 성원으로 더욱 성황을 이룬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입니다. 네, 또 김정숙 여사와 함께 앞치마를 두른 모습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며칠 전에 공판 준비 기일이 열렸는데 여기에서 울산지법으로의 이송 신청, 요거는 재판부가
불허를 했고요. 지금 한편으로는 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검찰 측에서는 좀 어렵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일단은 울산지법으로 이송 신청을 했었던 것은 서울에서 재판을 받게 됐을 때는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있고 경호의 문제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형태로 신청을 했지만 결국에 이제 법원에서 이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상황인데 이때 지금 국제도서전에 나오는 것이 과연 그러면 적절한 것인가? 본인은 경호 때문에 서울에 왔다 갔다 하기 어렵다라고 하면서 행사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목소리들도 나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민참여재판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이 사건 내부에 대해서 좀 여론 재판을 받고 싶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검찰에서는 보고 있는 것으로 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러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 지금 어쨌든 국민참여로 해서 들어오시는 그 국민 배심원분들이 그분 한 분 한 분의 어떠한 역량들을 믿어야겠습니다만 어떠한 뭐 정치적인 색깔을 가지고 계신다거나 이런 것들도 배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다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국민 배심원들의 의견에 법원이 구속되진 않습니다. 배심원들의 생각과 또 재판부가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있을 때는 특히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했을 때는 보통 하루에서 이틀, 좀 재판을 짧게 하거든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증인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좀 있어야 되는 네. 상황에서 빠르게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검찰에서는 좀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반론을 한번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한마디 좀 하시겠습니까? 일단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고 형사소송법에 자기 관할지에서 재판받게 돼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을 따르라고 얘기하는 건데 검찰이나 서울지법이나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려고 맨날 올라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증인 몇 명 신청한 줄 아세요? 120명이나 증인을 네, 신청을 넘는다고 좀 했습니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내내 이재명 정권 내내 문재인 전직 대통령이 재판받으러 서울을 왔다 갔다 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예.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는 내용이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의 기소가 어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예를 들면 사위가 갑자기 직장을 갖게 돼서 월급을 받게 됐다. 근데 그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 딸에게 생활비도 아니에요. 예. 그 딸의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개념으로 준 겁니다. 생활비를 받았으니까 그게 사실상 뇌물이다라고 하는 논리예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검찰이 기소를 해서 재판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국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뇌물입니까? 저도 국민의 법상식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전직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네. 창피를 주려고 하는 재판을 벌이는 의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인 어떤 국민참여재판을 네. 통해서 무엇이 옳은지 좀 밝혀보자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제 재판부의 결정은 오는 9월 9일에 있을 2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요. 시한이 좀 남았죠. 그때 재판부의 결정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